이상하게도 하루를 아무 일 없이 보냈는데도 마음은 쉬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몸은 가만히 있었으나 생각은 종일 어딘가를 오갔고 밤이 되어 누웠을 때조차 마음은 아직 하루를 끝내지 못한 채 서성거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당장 해결해야 할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도 그 말은 마음 깊이 닿지 못하고 겉돌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 이유를 바쁨이나 환경에서 찾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그렇고 세상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바쁜 하루가 아니라 쉬지 못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아직 하지 않은 일, 이미 지나간 말,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일들이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잠시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더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더 챙겨야 할 것 같고, 놓치면 안 될 무언가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 감각이 마음을 늘 바쁘게 만들고 고요해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이 마음의 바쁨을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을 품어왔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 혹시 마음은 이미 충분한데 우리가 괜히 더 쥐고 있으려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려놓지 못한 어떤 생각 하나가 마음을 끝없이 소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마음을 달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잡는 기술에 대한 글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왜 늘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손을 놓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는 기록입니다. 아직 이 글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 얻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쥐고 있던 것을 조용히 놓았을 때 찾아왔다는 사실만을 미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놓임이 마음에 어떤 변화를 남기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이 마루에 책갈피를 하나 꽂아두는 일이라 오늘 말씀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그 뜻을 남기는 작은 표시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욕심이 생기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참으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남을 알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남의 집 정원에 핀 예쁜 꽃을 보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구나 하며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저 꽃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바로 이 순간 마음에 작은 무게가 더해집니다. 꽃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꽃과 내 사이에 거리감이 생깁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냥 아름다운 꽃이었는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꽃, 내가 가지지 못한 꽃이 되어버립니다. 욕심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보고 그것이 없는 내 상태를 새삼 의식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속에는 한 가지 착각이 함께 생겨남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저것을 가지면 내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더 좋은 집에 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만족스러워질 것이며, 더 인정받는 일을 하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더라는 말 자체가 지금의 내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일이 아니던가요? 마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의 먹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 생기기 전까지의 마음은 그 자체로 고요했는데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 그 고요함에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어느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언가를 향해 기울면 그 순간 평형을 잃는다. 욕심은 마음을 특정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만듭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향해, 되고 싶은 모습을 향해, 이루고 싶은 일을 향해. 그렇게 기울어진 마음은 더 이상 제자리에 편안히 머물 수 없습니다. 늘 어딘가로 향해야 하고 무언가를 추구해야 하며 현재 상태에 안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바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얻지 못했을 때의 실망을 미리 걱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해하고 이미 가진 것마저 더 확실히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마음의 바쁨 속에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의 평안함은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언제 마음을 떠나는가요? 흥미롭게도 욕심을 억지로 버리려고 애쓸 때는 더 단단히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버려야지 하고 다짐하는 마음조차 또 다른 욕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욕심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다가 정말로 그것을 얻었을 때 혹은 반대로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쓰러져 나갑니다. 가끔은 욕심의 대상이 된 것들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원했던 마음 자체가 어느새 변해버렸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서 나뭇잎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듯 욕심도 그런 식으로 조용히 마음에서 빠져나갑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않아도 강제로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손을 놓게 되는 것. 그렇게 욕심이 빠져나간 마음은 비로소 다시 제자리에 편안히 앉습니다. 기울어졌던 무게중심이 돌아오고 어딘가로 달려가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지며 지금 여기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욕심이 있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리고 욕심이 사라진 지금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욕심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몰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욕심이 떠난 자리에는 생각보다 훨씬 평온한 마음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애써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이상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겠다 하고 다짐할수록 오히려 욕심에 대한 생각이 더 자주 떠오르는 것 말입니다. 마치 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더욱 또렷하게 흰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려는 의지 자체가 때로는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참으로 묘한 역설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오늘은 욕심내지 말자고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을 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욕심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걸 보고도 부러워하지 말아야지. 승진 소식을 들어도 질투하지 말아야지. 맛있는 음식을 봐도 탐내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각오를 다지다 보면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더 예민하게 의식하게 되고 욕심이 일어날 만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루 종일 욕심과 관련된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비우려는 마음 역시 하나의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욕심,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고 싶다는 욕심.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지 하고 애쓰는 마음 속에는 사실 욕심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또 다른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구름을 걷어내려다 더 많은 구름을 만드는 것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손으로 구름을 밀어내려고 하면 바람이 일어나서 오히려 구름이 더 몰려오는 것처럼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 하면 그 노력 자체가 새로운 번뇌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우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냥 가만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저것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지금 마음이 조급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평가 없이, 고쳐야 한다거나 버려야 한다거나 하는 의지 없이 마치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담담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욕심이나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것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한 바람에 맞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바람이 잦아드는 것처럼 마음의 동요도 저항하지 않고 지켜보면 스스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이 무위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부딪혀서 부수려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흘러가듯 마음도 번뇌를 만나면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처음 들으시면 그럼 욕심을 그대로 두라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일어나면아 욕심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되 그것을 부정하거나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조용히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욕심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강하게 일어났다가도 점점 약해지고 뜨거웠던 감정도 식어가며 급했던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처음에는 큰 파문을 일으키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잦아들듯 마음의 동요도 그런 식으로 스스로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마음이 계속될까 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하고 재촉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여유 있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욕심을 비우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우려 할수록 더 가득해지던 마음이 비우려 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비워져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움은 의지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허용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비움의 시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어보니 그저 그런 마음이 사라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밤새 내렸던 눈이 그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언제 그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욕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 즉시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신 조용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마음속에서 늘 무언가를 떠들고 있던 소리가 갑자기 멎은 것 같은 고요함. 계속 윙윙거리던 선풍기가 전원이 꺼지면서 조용해지는 것 같은 평온함. 처음에는 이 침묵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걱정하고 무언가를 계획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마음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마치 텅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 침묵 속에 머물러 보시면 그것이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치 새벽 안개가 걷히고 나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산의 모습처럼 마음의 소란이 가라앉고 나서야 평소에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음 자체의 본래 성질입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도 괜찮고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충분하며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완전한 그런 마음의 본래 상태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물이 고요할 때 달이 저절로 비치는 것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물결이 일고 있을 때는 달빛이 산산이 부서져서 제대로 된 달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물이 고요해지면 달이 온전한 모습으로 수면에 비치는 것처럼 마음의 동요가 잦아들면 본래의 평온함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침묵 속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늘 다음 순간을 생각하고 곧 해야 할 일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편안히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급하게 어딘가로 달려가야 한다는 느낌이 없고 무언가를 놓칠까봐 조급해하는 마음도 없으며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도 사라집니다.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는 깊은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포기와는 다릅니다. 어차피 안 될 테니까 그만두자는 그런 종류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가 이미 충분히 좋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더 가져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더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지금 이대로도 완전히 괜찮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침묵 속에서는 사소한 것들의 아름다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나 차 한 잔의 따뜻한 온기나 문득 들려오는 새소리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늘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느라 가까이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바로 곁에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침묵 속에 있을 때가 가장 충만한 느낌이 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보다도 조용히 혼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더 깊은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빈 것 같은데 가득 차 있고 고요한데 생동감이 넘치며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완성된 느낌이 드는 것. 마치 깊은 우물 속의 물처럼 맑고 고요하면서도 무한한 깊이를 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침묵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시 욕심이 일어날 때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욕심도 지나갈 것이고 그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도 예전처럼 그것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마음이 동요해도 금방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려도 무게중심을 알고 있으면 다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본래 자리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이 지나간 뒤에 남는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더 얻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순간이 얼마나 신기한지도 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될 때 마음에 찾아오는 그 이상한 고요한 말입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듯 비워진 마음이 처음으로 숨을 쉰다. 그는 18년의 긴 유배 기간 동안 수많은 것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벼슬 자리도,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도. 처음에는 그 모든 것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온종일 번민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일들이 언젠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가을날 그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벼슬을 되찾으려 하지도 않고 명예를 회복하려 애쓰지도 않고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살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경험한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거운 돌덩어리가 빠져나간 것 같았고 머리 위에 덮여있던 구름이 거친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비워진 마음이 처음으로 숨을 쉬는 순간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의 마음은 마치 꽉 쥔 주먹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힘을 주고 있으면 손가락이 굳어서 아프고 결국에는 감각까지 무뎌집니다. 하지만 그 주먹을 펼치는 순간 손가락들이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공기가 손바닥에 닿으며 혈액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욕심으로 꽉 쥐고 있던 마음을 조용히 펼치는 순간 새로운 에너지가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경험을 한 후 주변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강진 바닷가의 소나무들,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저 배경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변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이 고요해지면 바닥의 자갈까지 보이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까지 보인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마시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책 한 권을 조용히 읽는 저녁.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저절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벼슬에 연연하지 않으니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가와 농사일이며 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그는 그들을 도우며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갔습니다.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위표 같은 후세의 길이 남을 저작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거나 그것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욕심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지금 가진 것들이 부족해 보였을 뿐 그 색안경을 벗고 나니 이미 충분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도 큰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무언가를 더 얻어야만 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진짜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더 나아져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에서 벗어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충만함을 느끼는 순간, 그런 순간들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약용의 말처럼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가져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를 맛본 마음은 다시는 예전처럼 무언가에 매여 괴로워하지 않게 됩니다. 욕심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음이 동요하더라도 곧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은 무언가를 채웠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비웠을 때라는 사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역설을 일찍부터 꿰뚫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높은 벼슬에 올라 권력과 명예를 누렸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높은 나무가 먼저 바람을 맞는다는 그의 말처럼 많이 가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지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며 결국 더 불안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배를 떠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안정은 많이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진에서 그는 최소한의 것들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 거친 음식 몇 가지, 낡은 옷 몇 벌,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걱정한다. 적게 걱정하는 사람은 더 깊이 잠들고 더 깊이 잠드는 사람은 더 오래 건강하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늘 경계해야 합니다. 누가 빼앗아 갈까봐 걱정하고 값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며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그런 걱정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설사 잃는다 해도 그 손실이 크지 않고 처음부터 많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도 작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가벼운 배가 더 멀리 간다는 비유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배는 빨리 가라앉을 위험이 있지만 가벼운 배는 파도가 쳐도 쉽게 뒤집히지 않고 오래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많이 가져도 더 많이 원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그 사람은 이미 부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적 지위에서도, 심지어 지식이나 능력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으려 하면 그만큼 갈등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지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과만 깊은 관계를 맺으면 더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애쓰면 그만큼 경쟁과 시기에 시달리게 되지만, 자신의 분수에 맞는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과시하려 하면 자칫 교만해지거나 남들의 견제를 받기 쉽지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면 평생에 걸쳐 성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이룬 학문적 성취도 바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후세에 길이 남을 저작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덜 가져야 더 오래 지킬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체득했습니다. 많이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위험이 있지만 적당히 쌓아놓으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크게 부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욕심을 절제하면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만큼만 가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지려고 한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진 것을 잘 지키고 잘 활용하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무의미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그 자리에 걸맞은 덕을 갖추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하며,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그릇을 먼저 알고 그 그릇에 맞는 만큼만 담으려고 합니다. 그릇보다 많이 담으려고 하면 흘러넘치거나 그릇이 깨질 위험이 있지만, 그릇에 맞는 만큼만 담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삶의 자세를 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만족을 아는 것,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은 규모를 지키는 것, 이런 중용의 지혜야말로 인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급하게 높이 올라가려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기, 한 번에 많이 얻으려 하지 말고 조금씩 차근차근 쌓아가기, 크게 욕심내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하기.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오랫동안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가장 적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에 무엇이 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텅 빈 공허함만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전혀 다른 답을 발견했습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고, 사람을 대하는 새로운 마음이었으며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르게 하게 되는 것이다. 욕심이 있을 때는 모든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했다면, 욕심이 없어진 후에는 모든 일을 그 일 자체를 위해 하게 됩니다. 벼슬을 위해 학문을 했다면 이제는 학문을 위해 학문을 하고, 인정받기 위해 선행을 했다면 이제는 선행을 위해 선행을 하며,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노력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의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순수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농사법을 개선해주고 약초를 연구해서 병을 고쳐주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그에게는 더 이상 이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옳기 때문에, 그 일이 아름답기 때문에 했을 뿐입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무욕이라고 불렀습니다. 욕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 너머의 동기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일을 할 때 피로감이 덜하고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으며 인정받지 못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과정 자체가 보상이 되며 현재 자체가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욕심이 있을 때는 세상이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만 보았는데, 욕심이 없어진 후에는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 이것은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입니다.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취하는 것에서 베푸는 것으로, 채우는 것에서 나누는 것으로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모든 순간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를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를 더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며, 일을 하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신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배는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태도였다. 욕심이 있을 때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지만 올바른 태도를 갖고 나니 모든 것이 충분해 보였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도 만족스럽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당당하며 널리 인정받지 못해도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것이 외부의 것들이 아니라 내면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지만 내면의 자세는 오직 자신만이 바꿀 수 있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깨달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소유하는 방식이고, 진정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성취물이 아니라 성취하는 자세이며,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얻는 결과가 아니라 얻는 과정에서의 태도다. 이 말 속에는 그가 평생을 걸쳐 터득한 삶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이고, 무엇을 갖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갖느냐이며, 무엇이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삶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정성스럽게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더 진심으로 대하며,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의미 있게 보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무욕의 풍요로움입니다. 적게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이 누리고, 덜 취하기 때문에 더 많이 얻으며, 덜 가지려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풍요로운 말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떠나면서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그것은 욕심 없이 사는 법, 마음 편히 사는 법, 감사하며 사는 법이었다. 18년의 긴 유배 기간 동안 그는 벼슬도 권력도 명예도 잃었지만 대신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따뜻한 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세. 이런 것들은 한번 얻으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보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자신의 유배 생활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자신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여겼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욕심 없는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고, 무기력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올바른 태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그 어떤 소유물보다 값지고, 그 어떤 성취보다 의미 있으며, 그 어떤 성공보다 완전한 진정한 인생의 보물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덜 원할수록 마음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또렷해진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고, 모든 순간이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과 함께한 이 여행을 마무리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무언가를 더 원하고 있을까요?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여준 것은 그 모든 더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욕심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떠나가는지 비우려 하지 않을 때, 저절로 비워진다는 무의의 지혜를 침묵 속에서 발견하는 마음의 본래 모습을, 비워진 마음의 해방감을 적게 필요로 할 때, 더 오래 지킨다는 중용의 철학을, 그리고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올바른 태도를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요? 아,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건 정말로 이런 것이었구나.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적게 원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리에 앉을 때 진정한 안정을 찾고 더 빨리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천천히 걸을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을. 정약용의 18년 유배는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채우려 애쓰는 대신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기.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 애쓰는 대신 지금 서 있는 이곳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우리 마음을 또렷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우리도 언젠가 말할 수 있기를. 그것은 욕심 없이 사는 법, 마음 편히 사는 법, 감사하며 사는 법이었다고. 덜 원할수록 마음은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또렷해진 마음으로 바라본 일상은 이미 기적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정약용 지혜마루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